자, 2부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1급 체제가 유지가 될까요? 자, 그 장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네. 출마하지 않으시고 우리 김민수 최고의 도우려고 일부러 안 나왔어. 김민수 최고의 도우려고. 진짜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 해가지고 예. 뭐 인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투지, 파이팅 이런 거는 뭐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국힘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 중에 보배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김민수 후보가 꼭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서 좀 선명한 야당으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싸워달라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예. 정청래 발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청래가 지금 최근에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 진성준 지금은 이제 최고위 의장이 아닙니다만 지금 최고위 의장을 하던 시기에 진성준 의원이 주유 양도세 세제 개편 관련해서 주가 폭락이 일어나자 그거 뭐 큰 영향이 없다 해서 고집을 부렸었는데 정청래가 당대표 되자마자 이 주식 양도세 문제, 세제 개편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일단 함구령 내린 거는 지금 안에서 벌써 자기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1급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급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자신의 뜻과 달리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소리 나온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식 양도세 강화됐죠. 50억에서 10억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13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이소영 의원부터 해서 이현주 의원까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기 또 원내대표는 바로 수용하는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문제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티키타카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위협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 조용해. 내가 뭔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입 다물어 라고 하면서 함구령을 내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주식 양도세 저는 주식 하지 않아요. 주식 하세요? 주식 하세요?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주식을 저는 주식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주식 양도세가 이게 세금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세금 효과가 상당히 큰데 어쨌든 일단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 연말이 되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던지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가 하락하고요. 주주들 입장, 개미 이제 주주죠.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물리는 게 정부에서 왜 이익이냐, 왜 양도세 물리는데 이렇게 목을 매느냐 하면요, 이 양도세를 물리게 되면 내년에 정부가 거두는 세수가요 무려 8조 2천억입니다. 내년 한 해만 거둘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또 지금 비슷한 상황이 더 있죠. 또 증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들한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이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상하면 내년에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 늘어날까요? 이거는 약 3조 8천억입니다. 내년 한 해만. 자,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약 12조 원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12조 원 금액에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혹시 소비 쿠폰? 그렇죠. 이번에 소비 쿠폰이 얼마입니까? 12조 1천억입니다.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목숨 걸고 뭐 목숨 건다는 말은 표현인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1%포인트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 쿠폰으로 쓴 비워진 곳간을 채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풀고 거두고 풀고 거두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야, 줄 때는 너네가 어느 정도 재정 계획을 가지고 줬을 거 아니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좋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60%, 50% 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뻥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풀고 사실은 세금으로 땡기고 그죠. 또 풀고 거두고 이렇게 반복될 거란 걸 지금 신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이번에 가장 드러난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하거나 다른 목소리 내기보다는 뒷받쳐주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은 아마 이거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들 가만히 있어. 대통령실과 뭐 접촉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 때까지는 다들 입 닫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함그론을 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이겁니다. 네.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물론 민주당의 의사가 전달됐을 걸로는 보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했을 테니까. 그런데 발표는 정부가 이제 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세제 개편을 발표를 했고 그것에 이제 우리 왕개미들이든 뭐 개미들이 상당히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렇죠. 네네. 저항을 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현재는 이 세제 개편 결정 방안을 바꿀 지금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긴 한데 당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상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개미들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뭐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정부 발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책임 있게 이 부분을 해명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걸 결정하라고 하지 않고 당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재명의 리더십입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그렇군요. 뭐냐? 예. 책임지지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핵심이. 자, 정책 지시는 내가 하고 실패하면 책임은 관료에게있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큰 뭐랄까요?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가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공은 내가 챙기고 그렇죠. 예. 네. 공이 잘 되면 그 공은 내가 가져간 거고 잘못되면 그건 너 탓이야. 관료가 잘못했기 때문이야라고 외부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체 이탈 정책이라 해야 되나요? 유체 이탈 리더십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시절 때 그 유명한 떡볶이 먹방 아시죠? 예. 경기도 이천 쿠팡에서 불이 났었어요. 물류센터 불이 났는데 그때 떡볶이 먹방을 강요하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 관내에서 불이 났는데 뭐 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거기서 다 처리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했다가 하루 뒤에 결국은 사과를 했었습니다. 영상도 내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해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이 이제 어떤 날이었느냐 4명이나 무려 4명이나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날 대통령실 앉아가지고 감자전 만찬을 한 날입니다. 네네. 원래 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가 올 때 먹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있지 않습니까? 비 때문에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 비 오는 날 감자전을 부쳐 먹었다. 자 이런 감자전 만찬 이것도 지금 본인과 이제 정책을 따로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출 옥죄기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규정 대변인인가요? 대통령실은 유심히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마치 관계가 없는 듯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고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라면 그건 대통령실의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니까는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꼬리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인사 참사가 나니까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추천한 인사가 아닌데 이런 또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되면 내 탓이 아닌 거야. 잘 되면 내 건 거야. 바로 대표적인 게 이번 관세 협상이에요.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실제로 뭐 정상 만나가지고 탑다운 방식의 어떤 관세 합의하자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밑에 실무자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예. 처음부터 실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너네들끼리 어떻게 답을 구해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관해서 관세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관계 장관회의를 했었죠.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 가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나온다는 거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전재수 장관 띄워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 전 생중계에 대한 국무회의에서는 관제도 얘기 한마디도 안 그랬어요. 예.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도 본인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되고 뭐라고 합니까? 너무 고민해가지고 이빨이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죠. 자 그런 식으로 본인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내 탓이 아니다. 그건 관료 탓이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성과 나오면 내 탓이다. 전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나온 김에 정청래 문제 좀 이야기를 잠깐 네. 해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 또는 시사평론가들 이야기들 분석이 많은데 사실상 이재명이 김어준에게 패배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금 여권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일극 체제가 이재명 일극 체제가 깨지고 이중 권력 문제가 시작됐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 네.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 전당대회 결과 보면 보십시오. 대의원에서 졌습니다. 정청래가. 그렇죠. 대의원 투표가 원내 이제 조직을 말하는 건데 원내 조직의 표가 박찬대 의원한테 더 많았다. 그 말은 원내에서 정청래 후보 당 대표가 원내와 갈등이 예고된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당선될 때 가장 큰 힘은 뭐였냐? 친명 강성파에 의해서 김어준 강성파에 의해서 등을 김어준 지지층. 그죠. 김어준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게 중심이 바뀐 거죠. 친명 강성파에서 김어준 강성파로 당권의 무게축이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입니다. 네. 실권자지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정청래 당대표는 국정 책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실권은 전부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자, 국정 책임에서 자유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지지해주는 강성파가 듣고 싶어하는 말, 강성파가 원하는 거를 열심히 본인은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과격한 메시지를 낸다든가 또는 극단적인 전선을 꾸려가지고 정말로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겠다. 국민의힘을 소멸시켜버렸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회가 만약에 한쪽에 일방적인 정당에 의해서 형해화되는 이런 독주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 현상에 대한 역작용이라든가 부작용 누가 같이 지게 됩니까?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한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래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정 간에 혼선이 오고 갈등이 오고 갈등은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런 갈등이 오는 모멘텀을 총 세 군데로 봅니다. 세 군데.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가 TF를 얘기했습니다. 네네. 검찰, 사법, 언론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죠?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러겠죠. 근데 너무 빠르죠. 너무 단기간에 끝낸다는 건데 이거 하나만 사실 제대로 하려면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추석 전에 끝낸다? 이거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의 어떤 지지율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취재하다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속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건 정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는 이런 충돌이 첫 번째 온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첫 단추가 거기서 아마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년 지방선거,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때 아마 정청래 당대표는 수도권과 호남을 자기 사람으로 싹 물갈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김어준 그룹. 그렇죠. 김어준 그룹과 네. 자기를 지지해준 김어준 그룹과 본인을 이제 충성하는 본인에 대한 충성파 이런 사람한테 싹 물갈이할 건데 광역 단체장 중심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대통령실과 또 갈등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등이 어디냐? 바로 내년 8월에 있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1년짜리 임기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시키고 나서 이거를 연임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연임을 해서 진짜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다음 총선,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는 대통령 한 번 더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해가지고 총선까지 총지휘하는 그건 눈 뜨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그 세 가지 TF,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내년 전당대회 이 세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 봅니다. 예. 자, 나온 김에 정청래가 어떤 인물인지 잠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있죠. 이 사람 그간의 발언을 보면 정신 나간 소리 굉장히 많이 해서 네네. 국민적 지탄이 많은데
가끔 발언 중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문재인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조국도 그중에 그렇고 뭐. 조국도 그렇고. 그런데 정청래를 향해서는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 자, 그거 한번 띄워주죠.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 주로는 자기과시라는 용어를 주로 우리들은 많이 쓰는데 자기현시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좀 정청래를 평가하는 저 최동석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다 난사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다 난사를 했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저 최동석 씨가 완전히 뭐랄까 뭐 참담하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정청래 당 대표에게까지 굉장히 자기 욕망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본인은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청래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예. 조언을 조용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지금 갈등의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이 오기 전에 초기에 아예 제압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보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5년 기간에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아마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다 받았는데 저는 독일 기업을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건지 왜냐면 이 사람이 인사 조직 관련된 전문가라 그러는데 저는 독일 기업 관련돼 가지고 학위를 받은 건지 아니면 독일 정당, 나치 정당을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건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면은 당연히 그 기계에 충실한 어느 부품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조직, 인사 조직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성과 윤리와 그다음에 다양한 리더십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기 마키아벨리식 리더십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인하의 리더십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으로 나치에서 옛날 홀로코스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의 평범함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악행을 저지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계의 부품인 것처럼 미션이 내려왔을 때 충실하게 아무런 비판과 아무런 어떤 제3자 시선 이런 거 없이 위에서 하달된 명령만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행했던 그런 홀로코스트가 있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인사에서 본인이 했던 말들 들어보면 굉장히 나치 정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과 유사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사혁신체제를 계속 품고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인사 실패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1급 체제 이제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오히려 법여권 내부에 지금 1급 단급 체제가 아니라 2급 체제로 가는 것, 이중 권력 체제로 가면서 그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좀 짧게 다뤄봤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지 않았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의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 성적표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A학점 식으로 성적을 내는 사람도 있고 점수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학점 기준으로 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평가한 주요 7개국 관세 협상에 대한 성적표도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과 비교, 이재명 정권과도 비교가 필요할 텐데 그 관세 협상 관련된 평가 이미지 좀 이미지가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한국은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번 같이 연동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를 했어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영국, 중국, 중국은 사실상 아직은 이제 협상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고 유예를 했기 때문에 빼더라도 영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이에 그 뒤를 이어서 EU와 일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 성적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 성적표가 이제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예.
저 재밌는 게 뭐냐, 저기 한국이 없어요. 한국을 빼뜨렸어요. 그치, 한국 일부러 뺀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이 왜 빠졌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이 C 플러스나 C 마이너스나 C 제로 이쪽에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뺀 게 아닌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을 조사해놓고 나서 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자 영국을 보면 상호관세 10%.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왔습니까? 출발 시점 자체가 영국이죠. 영국에 대한 어떤 혈맹 관계라도 더 뛰어넘는 특수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조상이자 자기들 고향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영국은. 그래서 아마 영국에 대해서 아주 후하게 상호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과 경쟁을 하지만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그 시장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시 못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나랑 이제 같이 이제 중국이랑 싸울 사람 하면서 여기 붙어라 하면서 손을 딱 내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과 맞서고 있는 거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유에 대해서도 유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뭔가 영국의 어떤 그 나라처럼 이유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일본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15%한 것은 한미 FTA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기 좀 손실을 봤죠. 손실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B를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영국과 중국에 비하면 그나마 선전했다라고 보는 거고, 또는 인도나 브라질에 비해서는 너무 잘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B라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EU와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경제 규모 사이즈 자체가 EU에 비하면 거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일본에 비하면 거의 2.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정한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유사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합니다. EU는 6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은 5,500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제 펀드하고 조선도 하면 4,500달러, 그러니까 5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일본과 EU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협약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이 빠졌다는 것은 차마 한국을 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EU와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볼 때 EU, 일본보다 협상 결과가 한국이 좋지 않으니까 C약점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정상회담 문제 한번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네. 정상회담 그간에 이제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굉장히 좀 급하게 초반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G7, G20 회의 때도 그렇고 나토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겨냥해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막상 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만나자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뒤로 상당히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25일 전후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들리는데, 왜 자꾸 회담을 늦춘다고 보세요?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협상했을 때는 타결했다라고 해서 어떤 이제 국정 운영의 불안감, 대미 관계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걸 해소했다는 방점이 있으니까 협상 타결,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보이는데, 예. 협상 타결은 좋은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야, 우리 다음 주에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각성이 된 거죠. 뭐지? 이렇게 빨리 보자고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주판을 두드려 봅니다. 보니까는 이 대미 협상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우리한테 요구할 게 있구나. 그게 바로 농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30개월령 소수입이라든가 쌀 개방 같은 거. 네. 지금 이게 쟁점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우리의 입장에서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전부 다 completely open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도 여전히 쌀과 30개월령 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계속 이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의 언론에서 보도된 걸 통해서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지는 않고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거나 한쪽이 뭔가 착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에 만난다 그러면 훨씬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이 끌려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라고 하는 분도 있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원래 패키지 드리라 해가지고 관세와 안보를 같이 협상하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어비 분담금 인상이라든가 국방비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만나자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 우리 관세 협상 타결했다라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 좋아하고 있는 정신이 없는 그 상태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꼬드겨서 얼른 방위비도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국방비 예산도 증액시키는 이런 걸 노려를 쓸 수 있다는 게 지금 뒤늦게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난 걸 좀 뒤로 늦춰가지고 시간을 벌어보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청구서가 자세하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추가적인 청구서가 뭐냐면 추가 투자 계획이랄지 그렇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역할 재조정 문제랄지 예를 들면 국방비 어떤 증액 문제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 준비는 아직 제대로 안 된 거죠.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회담을 좀 뒤로 밀어놓고 그렇죠. 상황을 보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 동아일보도 그 얘기 나왔는데 예. 중국과의 갈등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입장을 분명히 물을 거예요. 어느 쪽이냐. 오늘 동아일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거기서 개입을 할 거다.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 CIA 보고서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네. 시진핑이 이제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미 전 세계 언론에 알려졌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만나게 되면 트럼프가 물어볼 거예요. 야, 우리가 만약에 대만 해협에 중국의 어떤 그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어도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한 미군을 빼서 거기에 대만 해협에 침투시킨다. 그거는 대만 해협에 보낸다. 이전시켜서 대응하게 한다. 그건 아마 당연히 예상됩니다. 근데 예. 추가로 한국군도 같이 와라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란급 파병 요청할 때 어떻게 했죠? 비전투 전력을 그때 그랬죠. 파병을 했었죠. 예, 네. 자, 그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투 전력을 보낸다 또는 안 보낸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한미의 끈끈한 동맹을 위해서 과감하게 전투 병력을 포함한다. 이런 여러 가지 또는 규모를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버전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8월 말이라고 뭐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9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도로 지금 휴가를 갔다 오는데 휴가를 간 건지 피신한 건지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데 공식 휴가 일정이 4일부터 8일까지라고 지금 대통령실 밝힌 바 있잖아요. 네. 근데 왜 2일에 이 저도로 휴가를 떠난 것인가요? 공식 일정보다도 앞당겨서 실제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 꼼수인가요? 꼼수라 부를 수 있는데 네. 아니 공식 휴가 일정이 4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은 대통령 관저에 있거나 또는 이제 비가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전에 예측되지 폭우가 않습니까? 예상되게 됐잖아요. 예상되고 예고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250mm 물폭탄 내려질 거다. 그렇다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 방문해서 현장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말 동안 하고 그 다음에 4일 날인 어제 월요일에 출발한 게 맞죠. 그런데 아주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길게 이제 휴가를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게 한 게 당연하죠. 직장인들은 자기 이제 어떤 자아 발전과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대통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자아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과 달라야죠.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 꼼수를 부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휴가 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휴가 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어제도 한 명인가 두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수해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지난번 떡볶이 먹방 이천에 불났을 때 떡볶이 먹방과 다름없어 보인다. 그 기조예요? 그렇죠. 그 기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재난이 안 발생하면 떡볶이 먹는 그랬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 폭우가 예상됐음에도 동일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저도에 앉아서 글쎄요, 지금 휴가 모습 사진 아마 뭐 주변에서 찍긴 찍었을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에 관련된 기록은 전부 다 기록을 남기거든요. 네. 근데 공개를 하나 아니야 이제 그건데 아마 그 바닷가에서 뭐죠? 그 파라솔이죠. 파라솔 아래 앉아가지고 왜 해변가 의자 뒤로 젖혀진 거 있습니까? 네네네. 그거 보면서 모히또를 먹는 그런 모습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죠? 영화 감상하겠다. 책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 또 영화 감상은 목록을 나중에 알려주겠다. 책도 뭐 봤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영화 감상하고 책 보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재난 상황센터에 가지고 상황실에 있는 전광판을 보면서 재난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화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역시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1호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나온 김에 지금 마침 이재명 집권 2달이 이제 조금 너무 사루가 지났습니다. 이재명 집권 2달에 대한 국가 운영 능력을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세 실패죠. 예. 뭐 이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인사 실패가 또 있었습니다. 인사 실패도 뭐 참혹합니다.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 뭐 말할 수 없는 갑질인데 제대로 정리를 못했었고 또 더군다나 최동서 인사혁신처장을 계속 품고 있는 거 이것도 실패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패 증세 실패. 이거 증세 폭탄을 던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들한테 풀고 네. 거두고 하겠다는 게 이번에 증세라면서 그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줬던 걸 다시 가져간 거 그만큼 기분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거두냐? 기업들한테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 어떻게 하냐?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생산을 줄인다든가 일자리를 줄인다든가 공장을 줄인다든가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코스피 마이너스 5천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2개월에 대해서 결코 좋게 평가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중요한 주제들을 좀 아주 약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